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혼을 하려다 그만둔 과정, 그리고 그 개망나니 그 자체인 시누이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연년생인 초등학생 아들 두 명, 이렇게 네 식구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 가족은 너무도 평화롭고 화목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었어요. 실제로도 1년 정도를 별거했죠. 사건의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게 우리 집으로 날라와?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며? 왜 여기에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는 건지?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봐. 이거 정말로 당신이 이렇게 한 거면, 설마 아니 당신이 정말 이거 했다면 그 이유 나한테 정확히 얘기해야 할 거야. 알겠어? 여, 여보,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은행으로부터 온 독촉장이었죠. 종이에 안에 적힌 내용은 담보대출 건에 대해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이 은행 소유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려나요? 그렇다면 저런 종이를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그 기분을 아시겠죠? 몸 안에 있는 피가 깡그리 사라지는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손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 종이를 들고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출받은 사람 이름으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말입니다. 천만다행히 당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캠프를 간 상태였어요. 집안에는 남편과 저 둘만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한 표정으로 집에 귀가했던 남편은 제가 내민 종이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빌린 거 맞구나. 왜 빌렸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뭐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길래?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나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 당신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퇴직금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던, 어디서 돈을 구하던, 어떻게든 해결해. 당신 대체 왜 그래? 이런 일 크게 벌이는 사람 아니잖아. 왜 그랬냐고. 뭐, 못해. 퇴직금, 퇴직금까지 다 털었어. 나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자꾸 타이밍이 늦어져서 내가 투자 좀 해보겠다고 손을 좀 댔는데 분명히 오를 거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었어. 그런데 이게 자꾸만 말이랑 다르게 곤두박질 치는 거야. 반토막 났을 때라도 빼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오를 거라고. 내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랑 우리 혜준이, 혜솔이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일단 어떻게든 알아보고 있거든? 오늘도 나 나가서 면접 보고 오는 길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내일 은행에 가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 볼게.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연애 시절부터 쭉 성실하고 선한 남편이었기에 그런 남편이 투자로 돈을 날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투자를 하면서 저 큰 돈을 날렸더군요. 대출금을 못 갚는다면 당신이 퇴직금을 받아서라도 갚아라라고 했는데 회사는 이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만둔 상태였고 그때 받은 퇴직금 역시 투자를 한답시고 돈을 넣어서 이미 날린 상태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한꺼번에 겪고 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 2번의 유산을 한 상태였던 저는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죠. 그 뒤로 쭉 전업주부로 전향하며 살았고 다시 직장을 구한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 2이나 있는데 졸지에 집도 잃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던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었으니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는지요? 제가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바로 여보, 여보 잠깐만, 잠깐만 진정하고, 나랑 얘기 좀 해. 나랑 얘기 좀 더 하자니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 여보? 내가 손 놓고 이대로 있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니까. 여보, 아이, 여보 제발, 어?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든 해볼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여보. 지수야,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빌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이거나. 애초에 이런 짓 하기 전에 당신이 나랑 우리 혜준이, 혜솔이 생각했으면 그렇게 무턱대고 투자 같은 거 안 했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뭘 바랬는데. 내가 당신한테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어? 나 안 그랬어. 우리 애들 지금처럼 평범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 대체 왜 그랬어? 매사에 신중하고 나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면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묻던 사람 아니야? 대체 뭐에 홀렸길래. 나는 안 돼. 이건 정말 아니야. 차라리 당신이랑 나랑 둘뿐이면 몰라. 우리 애들까지 고생시키면서 나 그렇게는 못 살아. 나 애들 내일 도착하는 대로 친정집으로 데려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지수야, 여보. 애줄 엄마. 제가 한 제일 나은 선택은 별거였습니다. 저랑 남편 둘만 사는데 저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괜찮았을 거예요. 어른 둘이서 좀 고생하고 으쌰으쌰 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이들한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못 볼 꼴을 보이느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짐가방을 싸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서는 저를 붙잡고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말 그대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끌려서는 제게 매달렸죠. 그런데도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맨발로 뛰쳐나와서 제게 울며불며 사정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지금이야 그때의 남편을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날 것도 같지만 당시에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무턱대고 사고를 저질러 버린 남편이 미웠고 당장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각에만 저는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남편과는 이혼 단계에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놈이 돈에 눈이 멀어서는 우리 애들이랑 지수 그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무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수야. 여보, 나 정말로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으면 못 살아. 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이랑 집은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 뭐라도 해서. 당신이 대체 지금 뭐를 할 수 있는데? 면접 본 회사 중에 붙은 곳이라도 있어? 지금 다들 경기 어려워서 경력직 일부러 안 뽑는데
연봉 맞춰주기 부담스러워서.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우리 집 찾아오지 마. 나 지금 엄마 아빠한테 죄송스러워 죽겠어. 알아? 아, 정말. 엄마는 내가 이 사람 자꾸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되니? 아, 박서방.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대체가 아니야. 아우 그래. 자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황을 좀 생각해가면서 일을 벌였어야지. 애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며. 이거는 우리도 모르겠네. 지수 얘가 싫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방도가 없는 거야. 애들 올 시간 되었으니 이만 돌아가. 애들 앞에서 이런 걸 보일 거야? 돌아가. 가장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만 생각해서 행동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거를 몰라서 그랬어? 일단 돌아가. 애들 앞에서 못난 꼴 보이지 말고. 그렇게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정도로 큰 사건 앞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엄마 아빠는 제게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어린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애들은 무슨 죄냐고 말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돈 문제면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내는지 좀 지켜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 틀린 거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월세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들한테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렇게 암묵적인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생활이 진행되었죠. 그 사이에 저는 직장을 구하는 대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쇼핑몰 상품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업무 말이에요. 이전에도 MD와 기획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기에 그걸 살렸죠. 아이들을 두고 출퇴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도 속으로 생각이 많았어요.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한다. 이혼 아니면 다시 같이 사는 것. 부부 사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박서방이랑 다시 합쳐라. 애들도 자기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애들 힘들어. 이게 뭐냐 대체? 안 그래?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에휴, 나나 너희 엄마도 너 이렇게 지내는 거 보는 거 심란해. 에휴, 그리고 박서방 하는 거 봐라. 그게 보통 정성이야? 아유, 매달 그 돈을 어떻게 보내는가 했더니만은 아유, 나원 참. 하루는 친정아빠가 저를 불러 앉히시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과 친정에 지내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달마다 돈을 보내왔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을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친정아빠가 해주시는 말을 듣고는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재취업을 한 건 맞았어요. 다만 이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죠. 너 재만이 삼촌 알지? 재만이 삼촌 내가 이번에 건물 하나 올린다고 하길래 같이 가서 보는데 아이고 거기에 박서방이 있더라. 박서방 허리 디스크 수술 몇 번을 했었는데 거기서 벽돌을 나르고 있더라. 분명히 나를 봤는데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
고개만 푹 숙이고 올라가더라. 아유, 내가 그걸 보는데 속이 어땠겠어? 응? 너는 그걸 아예 몰랐던 거야? 참네. 나도 깜짝 놀라서 재만이 삼촌한테 물어보니까는 자기도 모른대. 언제부터 일한 것인지 거기 현장 소장한테 물어봐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좀 물어보라고 하니까는 아유, 박서방, 너한테 돈 보내기 시작할 때 딱 그 시기부터 공사판에서 일했다더라. 안 그래도 허리 아파서 몇 번 주저앉은 거 보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꼭 돈 벌어야 한다고 사정해서 계속 일 시켰대. 뭐 주사 맞고 치료받고 하면서 어떻게든 너한테 돈 보내겠다고 일하는 것 같던데. 내 속이 속이었겠어? 내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어. 박서방이 그냥 잠깐 큰 사고 한번 친 거로 생각해. 네 엄마랑 얘기했어. 우리가 가진 돈 일부랑 대출 좀 받아서 일단 너희 식구들 살 전셋집은 구할 수 있게 해볼 테니까 너 그만하고 이제 박서방이랑 다시 합쳐.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안사람이랑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 어리로 일하는 것 좀 봐라. 아유, 나원 참. 남편은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3차례나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지 취업이 잘 되지 않자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었어요. 사람 일이 참 희한한 게 하필 남편이 일하던 현장이 저희 아빠 지인 건물이었네요. 거기다 그 모습을 우연히 놀러간 저희 친정아빠가 본 곳이었고요. 친정아빠 역시 그 일을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었고 저도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제 부모님이시지만 따뜻한 면과 동시에 냉정한 면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저희 부모님이 다시 합치자고 어떻겠냐고 하실 정도면 남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합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셋집도 구해주셨죠. 남편이나 저나 친정 부모님께 진 빚은 꼭 갚아야 한다면서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부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사업화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단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쳐서 저희 부모님께 진 빚도 갚게 되었고 대출을 끼기는 했지만 다시 저희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다 자기 명의로 해. 나는 절대 불만 없어. 내가 해놓은 짓이 있는데 나도 양심은 있어. 자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자기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나 다 알아. 나중에 우리 늙어서도 내가 절대 안 해줄 거야.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희 집을 계약할 때도 무조건 제 명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명의는 다 제 앞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나 굳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기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새로 이사 온 집에 좋은 기운을 받아 다시 취업에 성공했어요. 이전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은 기뻐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첫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남편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지금 우리 해오던 것처럼 그냥 쭉 내가 계속 예전 회사 다니고 있는 것처럼 하자.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그동안 당신 혼자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린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걸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심장 쪽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크게 기뻐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슬퍼도 안 되고 늘 한결같이 평이한 상태로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날렸을 때도 저희가 별거를 할 때도 일절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똑같이 지내온 것처럼 그렇게 시어머니께 알리고 지내왔었죠. 그러던 중에 이놈의 시누이, 개념이라고는 어디 고물상에 팔아먹은 것 같은 시누이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발리로 한 달 살기를 다녀온 게 원인이 되었어요. 기분 좋게 발리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희 부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 고모다, 고모! 어머, 박혜준, 박혜솔. 고모부도 있는데 고모부한테는 인사도 안 할 거야? 오빠랑 언니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아유, 내가 먼저 물어볼걸. 그럼 집이라도 좀 치워뒀을 텐데. 나랑 우리 오빠가 어제 과음을 좀 했어. 이해하죠?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여기에 우리 선물도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야 할 우리 집에 시누이 부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안 꼴을 보아하니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못해도 몇 주는 있었던 것 같았죠. 남편도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시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워낙에 시어머니 속을 썩였던 사람이라 남편은 자기 여동생을 거의 경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니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빠네 집에서 지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구나. 아니, 지난번에 집들이를 했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언니네 비밀번호를 봐버린 거 있죠. 그런데 내가 기억력이 좋은지 와?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이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오빠네 이 좋은 집도 내 머릿속에서 잊히지도 않고. 집에 방도 남는데 우리도 여기서 좀 지낼까 해서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도 집주인한테 먼저 허락을 맡았어야 했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어? 여보, 일단 애들 있으니까. 박혜준, 혜준아, 혜솔이랑 같이 시연이네 집에 가 있을래? 엄마가 시연이 아줌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시연이 주려고 선물도 사왔잖아. 혜준이는 혜솔이 잘 챙기고 엄마가 데리러 갈게. 남편은 시누이의 뻔뻔한 행동에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둘러 이웃 친구한테 연락해서 아이들을 잠시 이웃집에 보냈죠. 그리고 나서야 저희 부부는 시누이 부부와 본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화라기보다는 고성이 오고 간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예요, 언니? 애들은 왜 내보내요? 왜요? 나한테 한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쁠 건 나지. 오빠도 언니 편 적당히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빠 동생 아니야? 동생이 먼저지. 오빠 와이프가 먼저야? 형님, 저기 그게...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언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 우리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편하게 사는 주제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좀 지냈다고 그렇게 인상 팍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못 얽고 논 것도 아니고 나 우리 오빠 집 온 거예요. 우리 오빠 집. 그리고 오빠가 돈 벌어서 이 집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네 여우. 착한 우리 오빠 꼬드겨서 이 집 언니 명의로 해놓고 언니가 오빠보다 나이도 많은데 좀 어른처럼 굴 생각은 못했나 보네? 나였으면 좀 덜 좋은 집 구해서 살고 남은 돈으로 나랑 우리 엄마한테 좀 주던가 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네 식구만 홀랑 챙겨?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가씨,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큰 소리 내야 할 게 아가씨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랑 오빠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멋대로 남의 집 들어와서는 집안 꼴은 이게 뭐며? 아니, 왜 멋대로 집에 들어와요?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뭐? 주거 침입? 어머머? 지금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오빠 집 들어오는 게 왜 주거 침입인데?
하여간 저거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엄마랑 오빠는 어떻게 홀렸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집에 틀어박혀서 우리 오빠 등골 빨아먹는 주제에 말이야. 신우이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좋은 집을 사서 그게 부러워서 멋대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저랑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집들이 때 은근슬쩍 신우이네 부부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돈 얘기를 말이에요.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사업은커녕 보나마나 어디서 사채를 끌어다 써서 빚진 게 확실하다며 돈을 일절 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보나마나 돈이 다 떨어져서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온 게 뻔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부부가 기억하는 것도 눈치를 못 채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쓰고 있는 건지. 신우이는 말끝마다 우리 오빠가 산 집, 우리 오빠 덕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라는 말을 해댔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당시에 신우이가 손에 배달시켜 먹은 것인지 뭔지 한 커피를 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걸 빼앗아서는 냅다, 아주 냅다 자기 여동생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오빠 뭔데? 오빠 미쳤어? 미쳤나봐 진짜. 야, 너 진짜 미쳤어? 자기야, 이거 빨리 찍어. 이거 빨리 사진 찍어. 저 인간 진짜 미쳤나봐. 형님, 이건 아니죠. 저기요, 괜찮아?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도 가족 간의 폭력입니다. 예? 저희가 걸고 넘어지면 이것도 고소할 수 있다고요. 저희가 고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신우이 부부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오빠한테 커피 세례를 받은 신우이는 당장 고소할 거라면서 자기 남편을 향해 사진을 찍으라고 했죠. 신우이 남편이라는 인간도 똑같았어요. 자기 와이프가 커피에 쫄딱 젖은 걸 닦기는커녕 어떻게든 최대한 그 모습을 담아내려고 사진 찍기에 바빴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이것도 폭력이다 뭐다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두 내외에게 소리를 쳤어요. 고소? 그래, 고소해봐. 고소해보라고. 우리야말로 너희 두 연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야, 너, 네 새언니한테 한 말 그대로 다시 해봐. 다시 해보라고! 너희 새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말이야. 네 새언니가 내 등골을 뽑아먹어? 말은 바로 이 기집애야. 너 다 잊었어? 나랑 너희 새언니 결혼하던 때 그때도 네가 축의금 들고 날랐던 거 그가 그냥 묻어주자고 한 것도 너희 새언니고 네가 엄마 생신 때 가족여행하는 거 예약하겠다고 해놓고 그 돈 들고 나른 것도 너희 새언니가 그냥 넘어가자고 했었어. 그런데 뭐? 이 집 이것도 너희 새언니 덕에 산 거야. 내가 친 사고. 너희 새언니가 밤낮 없이 일하면서 우리 집안 일으킨 거라고. 뭘 알고 떠들어대. 가뜩이나 이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그거 정말 미안해서 이걸 다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동생이라는 게 멋대로 집에 쳐들어와서 집안꼴을 이렇게 해놔? 거기다 뭐? 고소해? 그래, 고소해. 고소하자. 제발 고소 좀 해주라. 고소하고 너랑 나랑 제발 2년 좀 끊자.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남편은 결국 신우이에게 근 몇 년간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모조리 이야기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었죠. 아마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꾹꾹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네 아무렇지 않네 지내려 했지만 남편이 제게 갖고 있었던 죄책감은 덜어내지지 않았던 거겠죠. 신우이는 자기 오빠 말을 두고 잠시 동안 벙쪄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의아해했겠죠. 그런데 더욱이 소름 끼치는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신우이는 자기 오빠가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관심도 없었죠. 신우이가 관심이 있었던 건 제가 큰 돈을 벌었다는 거,
그것이었습니다. 잠깐만. 우와, 그러니까 지금 세연이가 이 집도 사고 오빠가 사고 쳤던 것을 언니가 다 메꾼 거다. 이거야? 아니, 어떡해? 언니가 뭐 로또라도 맞았어요? 뭔데? 어떻게 언니가 돈을 벌어? 언니 애들 낳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었던 거 아니야? 나는 왜 그렇게 알고 있지? 언니, 그럼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 건데? 그렇게 돈 벌었으면 대출도 웬만큼 나오겠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 와중에 제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또 그렇다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이지 신우이라는 계집애한테서 학을 뗐죠. 사람이 너무 싫어지면 정말로 벌레같이 보이는 것 아세요? 제 눈에 신우이가 바퀴벌레처럼 보였어요. 정말 역겹고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던,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던, 그거 아가씨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갈 일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가씨, 이 사람이요, 아가씨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아가씨가 오빠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낼 게 아니라 오빠 고생 많았다, 세연이 고생 많았다 이런 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알았어. 오빠 고생 많았고 언니 고생 많았어요. 됐죠? 어쨌든 돈이 얼마를 벌었길래 이런 집을 샀어요? 언니, 내가 우리 오빠랑 요즘에 구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짝! 그때였습니다. 제 얼굴 바로 앞으로 소녀 하나 지나가더니 신우이가 옆으로 휙 나자빠졌죠. 신우이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건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공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그 누구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고 날아간 신우이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든 말든 저희 남편은 그대로 전화기를 꺼내어 112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주거 침입자 2명 잡았거든요? 네. 저희가 가족끼리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잡아둔 상태고요. 잡는 과정에서 제가 상해를 입혔고요. 네. 일단 아이들이 있는 상태라서 사이렌은 꺼둔 상태로 좀 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주거 침입을 했다는 건데? 입 다물어. 오늘부로 너랑 나랑 인연 끊는 거야. 알겠어? 당신은 일단 시연이 엄마한테 상황 설명하고 애들 좀 저녁까지만 부탁한다고 좀 해줄래? 결국 저희 부부와 신우이 부부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신우이 부부는 온몸이 아프다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기네 부부를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말이에요. 아니, 남도 아니고 제 친오빠 집이었어요. 친오빠 집. 가족 집에 들어간 게 주거 침입이 된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이렇게 정이 없었어요? 내가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간 게 그게 왜 주거 침입이냐니까? 지금 피해자는 우리예요, 우리. 그 집에는 그냥 오빠네 가족이 장기여행 갔으니까 혹시나 도둑이라도 들었을까봐 우리가 선심 써서 들려준 거라고요. 당신들 뭐라고 말 좀 해봐.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하여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뭐 전세 냈어요? 가족간이라고 해도 오빠분이 직접 신고하셨으니 저희는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나한테 소리 질러요, 소리를?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고요? 아휴, 전할려.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자기네들 화를 못 이겨서 경찰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처음에 경찰서에 간 건 주거 침입 때문이었는데 나중 가서는 경찰 폭행 혐의로 유치장 시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경찰서에서 충분히 얘기한 후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죠. 어찌됐든 시어머니가 놀라시면 안 되었기에 결국에는 다음날 가서 신우이 부부를 꺼내왔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인간도 아니라며 저희 부부에게 삿대질하며 떠나갔죠. 아이고, 왜 말을 안 했어? 하기야 부모라고 있는데 내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가, 고생 많았지. 네가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못 볼 꼴을 다 보고.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아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시어머니표 잡채를 한가득 하셔서는 말이에요. 보나마나 시누이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달려갔겠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우리 집에 오셔서는 그게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고만 하셨어요.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저희 식구 다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직장 잘 잡아서 다니고 있고요. 아유, 왜 울고 그러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이 사람이랑 사이도 얼마나 좋은데요. 와, 어머니, 음, 잡채 너무 맛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 잡채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렇지, 여보. 당신도 먹어봐. 어머니 잡채 너무 맛있어. 그 자그마한 책으로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보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잡채를 쑤셔 넣으면서 겨우 참았어요. 너무 맛있다고 어머니 잡채가 제일 맛있냐고 너서레를 떨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귀가 시뻘개진 게 뻔히 보이는데도 남편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잡채가 제일 맛있다며 우걱우걱 잡채를 입에 넣었어요. 에이, 엄마, 그만 미안해도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그거 다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할게. 아이, 그러니까 그만해, 엄마. 이러다 큰일 나. 어? 엄마 덕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점수 따게 생겼네. 이 사람이 엄마 잡채 좋아하잖아. 왜 우리 혜준이 가졌을 때도 엄마 잡채 먹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어. 안 그래? 엄마, 미리 말 못해서,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게. 어떤 짓 안 하고, 나 정말로 우리 애들이랑 집사람 고생 안 시키게 잘 살게. 내가 잘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함께 울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희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지 창피해지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굴곡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자식으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저희 부부, 저희 세 사람 잡채를 가운데 두고 펑펑 울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울어댔죠. 천만다행히 시어머니는 심장에 무리가 오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다 털어내자 하고 다시 열심히 일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주거 침입 사건 이후로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죠. 그게 하필 시누이였고요. 오빠, 나한테 아직도 화났어? 내가 미안해. 저기, 오빠, 다른 게 아니라 나 이혼해. 그런데 위자료를 내가 줘야 해서 위자료 안 주면 일이 좀 복잡해진다네? 그래서 말인데 나 위자료 좀, 돈 좀 주라. 언니 돈 잘 번다며. 오빠도 직장 다시 다니고 있고 나 돈 좀 빌려줘. 이번만 도와주면 나 절대로 언니랑 오빠한테 돈 얘기 안 꺼낼게. 오빠, 오빠. 남편은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는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시누이가 전화를 해온 건 다름 아닌 위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계기도 충격이었죠. 신우이가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거고요. 이건 정말이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낼 내용 아닌가요? 자기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게 되었으면 어떻게든 알아서 돈을 구하던가. 참, 남편은 그날 자기한테 걸려왔던 그 모르는 번호도 차단을 해버렸다네요. 시어머니한테도 절대로 신우이한테 그 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두었고요. 대체가 어디까지 사고를 칠지 감도 안 잡히는 신우이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조만간에 신우이가 또 사고를 치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해온다면 아마 사연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도 종종 들려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